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둑이 터져서 지금요 정신이 없습니다. 둑이 터졌습니다. 둑이. 댐이 터진 것 같은데요 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MB 최고 실세들 이름이요. 나라를 위해 무슨 공을 세워서 이름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앞다퉈 신문, 방송, 이제 탑 기사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네, 둔도 검객. 네, 저는 쾌도남마고 여기는 또 둔도 검객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함께 모시고 정치권 소식 좀 촌철살인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글쎄요. 오면서 좀 겁이 났습니다. 이 동아일보사 동아미디어센터가 그 북괴군의 타격 1순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는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떨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뭐 떨고 떨리진 있습니다. 않습니다. 네. 떨리진 않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이또 일종의 남남 분열을 뭐 노린 것 같는데, 네. 참 치졸하다. 북한 또 그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너무 치졸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들어오실 때. 예, 글쎄 말입니다. 입구에서부터 검문 검색이 강화됐더군요. 네, 예. 매우 강화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예. 네. 최시중 위원장이요. 청와대와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다.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서 네, 말을 하루 만에 바꿨죠. 뭐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그 나를 보호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를 방방 쳤는데 이분이 그 14시간 조사받고 나서 이 사진에 뭔가 좀 조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돈이 건너간 것은 5억이니 6억이니 이런 그 이미 증언이 나와 있고 그 이미 그 언론에서도 추적을 받고 있는데 뭐 나와서 들리는 얘기로는 2억을 후원금으로 받았다. 뭐 이분이 정치인도 아닌데 그 서기는 그 자기가 원래 그 얘기하기로는 여론조사 정세 분석에 사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대선 자금, 더 나아가서 경선 자금까지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선 자금을 보면 지난번 선거 때 그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신고한 것이 372억, 그리고 정동영 후보가 그 390억을 신고했죠. 네, 이회창 후보가 129억을 신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15% 넘은 이 세 분이 돈을 다 돌려받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2002년 선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2002년 선거에서는 사실 신고는 노무현 진영에서는 274억, 이회창 진영에서는 226억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떼기 사건이 나온 것 아닙니까? 네. 합하니까 이제 1000억이 넘었고 이쪽으로 네. 합하니까 한 500억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한 3분의 1로 줄었다. 그럼 깨끗한 선거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 대선 후보 주변에는 무슨 포럼이니 무슨 연대니 무슨 연합이니 온갖 외곽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돈 내가지고 그 단체를 꾸려간 경우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네. 어디선가 돈이 흘러 들어와서 그 외곽단체가 운영이 되었을 건데 그렇다면 그것은 선거비용이 아니냐. 선거비용 맞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런 돈들이 뭔가 이유가 다 있는 돈일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눈먼 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 없는 돈은 또 더러운 돈이고요. 이러니까 이번에 청와대도 다시 논란이 될 것 같고 결국 더 멀리 가보면 경선 자금까지 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과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후보 경선 때 그 돌아가신 김건태 선생은 자백을 했죠.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유종건 전북지사는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고 하나가 후보는 끝까지 검찰 수사에 저항을 했죠. 근데 이번 그 2007년 선거는 경선 자금은 전혀 거론이 안 됐습니다. 네. 뭐 돌아가신 노무현 후보는 당시에 돈을 원도 한도 없이 써봤다는 말씀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랬으니까 이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한번 이게 돈 고비용이 들어가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거에도 여러 번 짚었죠. 그래서 고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공영선거를 하고 선거 공영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정치자금법을 바꿔가지고 후원금을 받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 입법 조치를 취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계가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바람선거, 조직선거 이러거든요. 네. 근데 돈 안 들어가는 바람이 어디 있고 돈 안 들어가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전부 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상향식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향식 민주주의로 시종 일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뭐 이번 역시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는 이 파헤치고 나면 이 세상에 돈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정치판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최시중 씨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본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맨 처음에 이제 대선 여론조사 얘기 나왔다가 제가 알기로 이 이야기 듣고 청와대가 무척 화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이게 좀 사장이 대선 자금으로 지금 간다는 좀 전제 조건인데요. 아, 예를 들어서 같이 옆에서 일을 도운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 돈 받아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거는. 그래도 불법 자금을 받으면 그건 범죄죠.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 돈을 직접 받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직접 받지 않았기 이명박 때문에.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이 파이시티가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이 지금 양재동에 보면 화물차 세우는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물류센터라고 해서 상가와 사무실과 또 그리고 정류장으로 만드는 이런 그 복합 물류센터로 바꾸는 데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만 용도 변경하면 땅의 지대만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쉽게 말해서 수조원 프로젝트다 이런 소문이 이미 났었습니다. 당시에 2005년 12월 7일 날 최초로 이 도시계획 자문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이 자문이라는 형식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곧장 그 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자문의 형식을 취했다는 것도 구차스럽고 여기에서 통과가 돼갖고 2006년 5월 11일 날 이게 이제 고시를 합니다. 변경 고시를 해버리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서울시장 퇴임 50일 전입니다. 이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몰랐겠느냐. 당시에 서울시에 보면 박용준 전 차관이 정무국장을 맡고 있었고 또 지금 그 한국도로공사 사장하고 계시는 그 장숙효라는 분이 당시에 행정 제2부시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온 곽성준 그 위원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이 세 분이 전부 다 핵심 세력이었다 이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있었던 다른 분들이 이제 입이 슬슬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공무원들도 반대했고 일부 심의위원들이 아주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이 들리는 말로는 지금 이 파이시티를 해먹은 이정배라는 그 사장이 서울시 공무원 중에 내 돈 안 받아 먹은 놈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얘기죠. 큰소리를 쳤다는 거거든요. 일부 받았겠죠. 예, 어떻게 아니죠. 서울시 공무원 다 받았겠죠. 문제는 예, 그 서울시의 어느 과장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게 참 재미있습니다. 네. 건축직에 있는 공무원치고 이 이정배를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예, 많이 뭐 건축직에는 이제 예컨대 도시계획, 건축 그리고 또 이 교통, 환경평가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다 됩니다. 이 건축직이라는 네. 것이 단순한 건축허가 하나만 뿐이 아니고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엄청난 로비가 자행이 됐다. 과거에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딱 바뀌니까 이 모든 게 이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정배 사장이 그 소위 영포라인에 있는 이동률이라는 네. 분에게 그 이제 로비 창구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그 전에부터 로비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이동률이라는 분이 바로 영포라인의 그 이 조직원으로 치면 쉽게 말하면 뭐 행동 대장급도 못 되는 아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 최시중 씨의 중학교 후배, 구룡포 중학교 후배, 그리고 대림고 후배입니다. 네. 이 사람은 한때 자기가 영포라인의 어떤 실세인 것처럼 주변에 행세를 많이 했어요. 최시중 씨가 아니고 바로 이상득 SD 라인의 수장인 이상득 대통령의 형이 나온 그 동지상고죠. 동지상고의 후배다. 이래서 막 설치고 돌아다닌 겁니다. 네. 그 이 사람에게 돈이 얼마가 건네가는가 하면 61억 5천만 원이 건네갔습니다. 이 이정배라는 사람은 이미 은행에다가 뇌물을 두 사람에게 220억을 줬어요. 현금만 42억, 그리고 180억 원대의 주식을 주면서 돈을 얼마나 대출받았느냐. 엄청난 돈입니다. 1조 4,50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220억 뇌물 주고. 예, 뇌물 주고. 네. 7배 그러니까 받았네. 예, 일부. 우리 예. 같은 아, 범인, 70배 예, 받았네. 우리 같은 범인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네. 1조 4,50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840억인데 그나마
이 회사의 법정 관리인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이 법정 관리인이 자기가 장부를 훑어보니까 이게 비자금이 840억이 아니고 1000억이더라. 근데 이 속에 또 횡령을 해먹은 돈이 또 엄청납니다. 340억을 횡령을 해먹었거든요. 네. 이정배라는 사람이 손이 크시네요. 문자 그대로 이게 복마전이죠. 네. 여기가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가 제대로 완성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생기기에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일 있기 전에 이미 기획의 규제다. 이게 기획 사업의 규제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한 24개의 이런 프로젝트를 작은 프로젝트입니다만은 이미 다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네. 이래서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식의 불법 로비가 통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통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우리나라의 최정권 실세, 과거에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소위 6인 회의라는 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마치 이게 우리나라의 이너스컬 같은 문제예요. 지금 박이태 국회의장, 역시 그리고 최수중 위원장 두 분 다 지금 논란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상덕이라는 형 있죠. 또 그리고 그 6인 회의에 또 든 사람이 누구죠? 생각 안 나면 넘어가시죠. 그런 사람들이 네. 최실세 노릇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에게 로비가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소위 이너스컬에게. 그런데 지금까지 최시중 씨는 깨끗하다, 이상덕 씨도 깨끗하다 이랬는데 이상덕 씨의 의원 비서를 지내는 임모라크는 여성의 계좌에 돈이 7억이 발견이 됩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해명을 해야 됩니까? 근데 본인은 자기가 집에서 쓰는 돈을 그렇게 관리를 맡겠다는데 세상에 자기 집에 쓰는 돈을 자기 비서에게 통장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많았다. 그러면 저는 더 드릴 말이 없는데 이런 식의 이 비슷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었다면 이 정권도 썩을 만큼 썩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이시티의 시설 변경해 줄 때 당시 물론 행정 2부 시장이 있었지만 그 당시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이 부담스럽겠죠. 네. 청와대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임 50일 전에 이게 용도 변경 고시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서둘러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후임 시장 오세훈 시장이 등장을 하고 나서 그게 많은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것이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게 변경 고시를 서둘러서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뇌물 받아먹고 전부 했다는 얘기예요. 박원순 시장도 말을 쉽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네. 뇌물 받아먹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검찰에 자료를 다 넘기겠다 이건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퇴임 50일 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몰랐다 하고는 본인이 모를 수가 있겠죠. 본인이 모를 수는 있을 모를 수 텐데 있습니까? 최소한 보고는 당연히 그게 리더라면 결제 라인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네요. 결제 라인이 당연히 시장계획까지 올라가죠. 이런 중요한 사안이 가령 정무국장이 전결했다. 이건 말이 아니겠죠. 또 대통령이 시장가 얘기까지 당연히 가겠죠. 가는데도 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 이렇게 한 번 또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주 무능한 서울시장이었을 것이고 파악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답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 편이다라든지 강석효 도로공사 지금 사장이 정확히 키를 잡고 있네요. 이분이 이제 주도를 했다 이래서 또 의심을 받는데 과연 검찰 수사가 어떻게까지 진행이 될지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검찰의 어떤 존폐 문제 더 나가서 자존심 문제가 저는 걸리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박영준 이라크는 왕 비서관 또 정부에 왔을 때는 왕차관이라고 그랬죠. 국무차관을 왕차관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왕의 남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왕의 남자 이 왕이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상덕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에요. 이분이 지금까지 숱한 온갖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SLS 이국실 회장의 로비 사건 수사를 할 때도 무혐의로 빠져나갔죠.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그리고 이 기재부 장관으로 가갖고 자원 얘기 이런 걸 맡았는데 자원 담당을 했는데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많이 나온다고 조작을 해가지고 소위 CNK입니까 CLK입니까 그 코스닥 기업에 주가 조작 사건으로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도 증거가 없으니까 이분을 보냈고
더 나아가서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영포라인의 가장 핵심 중추인데 이 영포라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들어가고 심지어 아무 근거 없이 그 5천만 원이라 하는 변호사 비용까지 막 대주는 네. 그런 변명이 나오고 내가 몸통이라고 프레스센터 나가서 엉뚱한 비서관이 막 떠들어대고 이런 일이 번연히 일어났는데도 이 사람은 용하게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영준과 그 최종석이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통화를 한 내역이 검찰에 이제 들켰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이 민간인 사찰 문제도 아마 빠져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근데 이 박영준 씨는 이번에 압수수색 이번에 예, 하루 전날에 어떻게 다 예, 짐을 그렇죠. 또 옮겼습니다. 예, 그게 참 묘한데 네. 이번에 이정배가 돈을 10억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또 무허가 건물을 샀더구만요. 네. 이 건물을 사고 그 대지를 사서 그것이 재개발이 되니까 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사실이라면 뇌물을 받아도 참 치사하게 받아먹는다. 좀 받으면 좀 제대로 받든지 제대로 받는 예? 건 뭡니까? 예. 뭐 제대로 뭐 돈 한 100억 갖고 와라 1000억 갖고 와라 해서 제대로 받아갖고 딱 받아 챙기고 갖고 와라 해가지고 예, 받으면 그걸 좀 제대로 쓰고 그건 제대로 그다음에 받고. 할복자설로 해버리든지 네, 활복자설. 치사하게 돈 10억 받아갖고 그것도 재개발하는 지역에 죄송합니다. 네. 재개발하는 지역에 돈 10억 받아갖고 그걸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먹었다. 네. 이게 그 우리나라의 명색이 왕차관이라고 불린 사람의 그 행동이어야 되는지 네. 저는 우리나라 이게 소위 실세들은 통이 적어도 너무 적다. 좀 치사해 보인다는 겁니다. 네.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라. 아, 이건 제대로 받으면 안 되죠. 그냥 받으면 안 물론 되죠. 받으면 안 되죠. 예, 근데 받으면 안 받는 방법조차도 너무 치사하니까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힘들겠죠. 글쎄요. 근데 참, 예. 압수수색. 예. 예? 압류이면 뭐 갑자기 말이 안 생각이 예, 압수수색. 압수수색. 하루 이거 전에- 어떻게 하루 전에 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느낌으로 하늘에서 딱 내일 압수수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근데 뭐- 느껴서 취한 거야? 아니면은 지금 뭔가 뭐- 연락을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은 많은데 저는요. 예, 지금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 주변에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 사건 때 빨대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이 검찰에도 빨대가 있다 해서 그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뭐 압수수색이 있다는 것을 또 귀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고 뭐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그 몽땅 다 실현해가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누군가가 그 통로가 있을 겁니다. 네. 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자존심 있지 내일 우리가 압수수색 갈 테니까 미리 치워주세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도덕성이 의심받는 권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죽은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박영준, 이상덕, 최시중은 이미 죽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죽은 권력화 돼가 있어요. 그 죽은 권력에게 아부할 검찰은 없습니다. 그 죽은 권력에게 아부할 언론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또 뭐 영포라인에 한 줄기 고구마 줄기 같은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연락을 했든지 간에 뭐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이 수사라는 것도 살아있는 생물 같지 않습니까? 이 고구마 줄기 같은 건데 캐다 보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고구마 줄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검찰이든 언론이든 네. 고구마 줄기가 차단이 됐죠. 네. 야, 이런 선까지 해라! 이러면 네. 되는데 요사이 검찰은 그게 안 됩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그 사건도 마찬가지죠. 박인차 사건을 그 국세청에서 고발돼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와가지고 끝내 1억짜리 시계 2개가 튀어나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1억짜리 시계 2개가 빨대십시다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이런 고구마 줄기 차단 기능이 요사이 검찰에는 없습니다. 또 차단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수사가 어느 선까지 튀느냐. 지금 거론된 것만 하더라도 정권 실세만 하더라도 최시중, 이상덕 그리고 곽성준, 박영준 이 4인방 아닙니까? 네. 큰 사람만 해도 이 4명이고 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데 네. 과연 여기서 이제 대선 자금 수사로 접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더 지나서 경선 자금에 가면 그러면 당시 한나라당에 경선을 했던 두 상대방이 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입니다. 이 경선 자금 또 이게 또 더 나가면 야당의 그러면 경선 자금 수사를 안 해도 되느냐? 야당의 대통령 후보 이 자금도 수사하면 여기도 뭔가 또 나올지 몰라요. 네. 그만큼 우리 정치판은 누가 누구를 나무랄 입장이 못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때, 네. 근데 18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분은 취임 직후에
모든 과거를 다 사면을 하고 자 지금부터 전부 다 새 출발하자. 네. 지금부터는 얄짤없이 서로 간에 봐주지 말자. 네. 이런 이너스크를 해체하는 어떤 선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너스크에서는 더러운 돈을 받아먹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 만기 출소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야당과 여당이 서로 간에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 살펴 한번 보세요. 정치판에서 뇌물 받아먹고 더러운 짓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 치고 만기 출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면 예, 전부 다 사면 복권이 됩니다. 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직을 팔아먹은 자들도 사면을 받습니다. 그건 엉뚱한 뇌물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건. 아마 미국에서 이런 범죄가 생겼다면 엔론 사건도 징역 70년을 넘게 가는데 이런 사건은 아마 징역 한 700년 갈 겁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묘하게 가진 자, 배운 자들, 이 이너스컬에 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서로 간에 보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도 저쪽에, 저쪽도 이쪽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누가 누굴 나무라고 그럴 형편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민도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차제에 과거를 전부 다 정리하는 어떤 큰 선언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새 출발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예, 이미 지금 죽은 이제 권력이- 4월, 예. 5월 들어가는데 지금부터라도 내년 2월 말까지면은 대한민국의 결제할 일이 얼마나 많고 중요한 사건들이 하루하루 벌써 지금 강호병 때문에도 난린데요. 이거 빨리 수익금지 약속한 대로 빨리 했어야 되는데 벌써 타이밍을 좀 놓쳐버린 그런 느낌도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힘이 너무 빨리 빠져버리면요. 지금부터 저는 대한민국이 걱정되지 예.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정치 자금법도 바꿔야 되고 지금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따위 운용되는 이게 보수들이 전부 다 점지하는 비례대표 제도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아요. 300명이 뭡니까 지금 인구 5천만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씩 저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예, 근데 의사당 안에서 해머들고 설치고 공중부양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면 그런 사람은 영구히 정치판에서 제명하는 어떤 법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 반대로 이 다수결만 믿고 그 횡포를 부리는 그런 다수 세력이 있는 것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판만 선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언론 그리고 또 언론을 감시하는 일반 시민단체들 다 선진화되어 가야 됩니다. 너무 더러운 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너무 권력에 줄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대통령 캠프에 줄 선 사람이 교수만 2천 몇백 명이고 법조인이 몇백 명이 되고 언론이 몇백 명이 되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만 하더라도 바로 총선 비례대표 발표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신문사 논설위원을 지내고 정치부장 출신 아닙니까 그분이 새누리당에 들어서 대변인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그동안에 언론 인물을 쓰면서 우리를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정한 칼럼 썼겠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누구를 나무랄 것이 못 되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애초에 안 생기도록 어떤 사회의 틀을 짜야 된다.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줄을 서는 나라.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하고 군에서 별 4개를 타신 분이 비례대표로 전국구로 들어가는 이런 이상한 나라. 그거보다 더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자가용 운전수를 국가가 공무원 봉급을 줘서 대주는 나라. 이런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아, 대한민국만 그럽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 국회의원에게 국가가 운전수 봉급까지 대줍니까? 자기 능력껏 다니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게 국회의원이죠. 네. 근데 그런 운전수 봉급까지 대준다는 것은 이건 난센스입니다. 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려면요 이런 사소한 일부터 정리를 엄청나게 해가야 됩니다. 네. 지금 곽성준 위원장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만큼 뭐 깨끗한 척하고 많이 피해갔는데 이번에 역시 도마에 올랐죠. 네. 이 사람 또 이 파이시티 사건 심의할 때 심의관이었습니다. 네. 심의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설마 이런 분까지는 이랬는데 역시 신문에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실망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근데 꼭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락 한다 하더라도 다 나쁜 사람은 아, 아니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네, 제가 예, 위원장한테 예. 편드는 건 예, 아닙니다. 유죄 판결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사실 총선 방송할 때 제가 우리 박 부장님에게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대선 때까지는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네. 그 속에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측근 비리가 만약에 터져 나온다면 이건 감당 못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그 시작입니다. 네. 시작인데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번질지 이 매번 정권마다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그 정권 이전만 하더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네.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은 아들 때문에 개판 쳐버렸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온 가족이 또 다 걸려들었죠. 네. 이번에는 괜찮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봉화대군 대신에 영일대군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무척 섭섭합니다. 네. 전원책에 오늘 전원특 변호사 나온 이후로 가장 시원했습니다. 제가 볼 때 1등 점수 드리고 싶고요. 그 정부 시스템 다시 처음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죠. 그걸 다 짚어보다가 보면 말이죠. 네. 이걸 자꾸 구테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구테타? 들더라고요. 예. 구테타를 해야 됩니까? 지금? 안 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구테타를 안 해. 이거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예, 듣겠습니다. 너무 더러운 관리가 네. 많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중도가 아니라 쾌드였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통합을 하려고 모인 민주통합당. 하지만 여러 세력들이 모여 있다 보니 곳곳에서요, 크고 작은 갈등, 분열의 조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이면 어디든 갈등이 없는 곳이 없지요. 중요한 것은 꼬인 매듭 하나씩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것을 통해 그 집단의 수준이 평가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선 끝낸 민주통합당, 요즘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오늘 특별히요, 삼선 의원 모셨습니다. 아침에 못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간이 한번 푹 떨어졌다가, 힘들게 모셨습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60초 궁금하시죠? 60초 후에 모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